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MBC의 간판 아나운서 박서영 아나운서 오늘도 나오셨고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수업을 빼먹지 않았던 모범 학생이었던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가 오늘은 몸이 아파서 부득이 하루 결석을 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학생이 수업에 들어왔는데요. MBC 아나운서국이 자랑하는 수재 오승훈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소영 아나운서 거의 팬심을 보여주시는데 저희 아나운서국의 자랑이에요. 네, 다 이유가 있죠. 네.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가 이 항공 우주 분야의 수재였다가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엄청난 수재이십니다. 네, 부끄러운데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사실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확산 일로에 좀 있어서 네. 오승훈 아나운서 어떠세요? 이제까지 한번 감염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전 지난 5월에 한번 오미크론 감염이 됐었는데 예. 요즘에 한번 3, 4월쯤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네, 그러게요. 더 조심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소영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서 그 슈퍼항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걸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말을 조심하고 그러셨구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그 슈퍼항체로 남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소중한 댓글, 의견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네, 국제수사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901년 영국 런던 경시청의 총감 이 헨리가 유럽 각국에 대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지문을 한 곳에 모으자고 제안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몇 차례 국제회의를 거친 후 1923년 국제형사경찰위원회 ICPC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후 1956년 ICPC의 발전적 해체와 함께 현재 이 이름으로 불리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설립되는데요. 이 기구는 국제조약으로 탄생한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와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을 주된 임무로 해서 해외로 도주한 범인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964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제수사와 관련 있는 이 국제기구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인터넷, 2번 인터스텔라, 3번 인터폴. 1번 인터넷, 2번 인터스텔라, 3번 인터폴. 네. 앞 두 글자가 같고요. 뒤쪽이 다른 보기 세 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덕원 씨가 무척 아주 뭐랄까요? 재미있고 또 적확한 힌트를 주셨었는데 오늘 오승훈 아나운서가 과연 어떤 힌트를 주실지 기대해 기대돼요. 보겠습니다. 네. 힌트 좀 주세요, 오승훈 아나운서. 아니 기대하신다니까 부담돼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인터넷의 넷은 네트워크? 이런 쪽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쵸. 인터스텔라의 스텔라는 우주 뭐 이런 쪽이랑 관련이 있을 별. 것 같고요. 네. 인터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학교 안에 그 학교의 치안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안 요원 같은 분들. 아, 네. 네, 저희는 친구들끼리 그분을 캠폴이라 불렀습니다. 아하. 네. 요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폴. 네네네. 이거 뭐 상당히 괜찮았나요? 괜찮으면서도 너무 네, 너무 예, 알겠습니다. 네. 박수환 아나운서 그래도 뭔가 조금 더 힌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마지막 글자들이 다 달랐잖아요. 예. 지금 넷, 예. 스텔라, 폴 중에 골라야 되는데 네. 이 기구가 영어 약자로 ICPO예요. 아하. ICPO. 아하. 넷, 스텔라,
폴 중에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와. 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 주신 분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주방용 칼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자는요,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다룰 사건 정말 화가 나면서도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인천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먼저 관련해서 저희 MBC 뉴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이 인하대 신입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구속된 가해자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19 신고 없이 도주해 추락 당시 생존했던 피해자가 1시간 반가량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온 건 새벽 1시 반쯤. 추락한 피해 학생은 3시 49분에야 발견됐는데 호흡과 맥박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숨진 학생이 1시간 반가량 생존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인 단과대학 건물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곳 3층 계단에서 떨어진 후에도 119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예, 이 사건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네. 그것도 동료 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떨어졌고 그대로 두면은 사망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네. 방치한 채로 도망을 간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방치하지 않았으면 좀 더 물론 결과는 지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사건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인하대 추락사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 대학교 교정에 추모 공간이 좀 마련되어 있고요. 피해자를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소영 아나운서,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새벽 3시 49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한 단과대학 건물 입구에서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했는데요. 네. 쓰러져 있던 이 여성 A씨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0살 학생이었습니다. 네. 발견 당시에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구급대에 의해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건물 안에서 이 숨진 A씨 소유가 아닌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예. 탐문 끝에 휴대전화의 주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고 B씨는 경찰에 출석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범죄 혐의가 확인돼서 긴급 체포됩니다. 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B씨는 A씨가 추락하자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 인하대 추락사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준강간이라면 살인입니다. 중간간과 살인의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아마 언론 보도 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던 이 사건에 대한 표현이 준강간 치사일 겁니다. 네. 그런데 준강간이란 거 오승훈 변호사 뭐 아나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거가 불능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인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을 했을 때 우리가 준강간이라고 하죠. 네.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저항을 못할 정도로 의식이 불분명하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의 의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빌딩에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가 움직여서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준강간이 맞다면 그렇다면 떨어진 행위는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피해자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경찰이 입증을 못해서 다른 목격자도 없죠. CCTV도 없죠.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는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피의자의 진술에 기반을 두어서 일단은 준강간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치사라고 결론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내린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중간간이 맞다면 이것은 아마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어떤 행위가 네.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가해자가 떨어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피해자 스스로가 움직여서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의식이 피해자가 있었다는 예, 저항할 수 있는 상태의 저항을 완력으로 억누르고 하는 강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물론 중간간이나 강간이나 법정으로 형량은 유사하지만 네. 문제는 사망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다르고요. 신상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갈리기 때문에 정말로 중간간이 맞다면 이것은 살인 사건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입증을 해야 할 숙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15일 새벽 오전 1시 30분쯤에 이제 이 B 씨가 A 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 현장 CCTV에 찍혔거든요. 네. 그럼 이 부축하고 갔다는 거는 이미 이 숨진 A 씨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추가 좀 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마 그 CCTV 화면상의 상태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피의자의 진술이 네. 더해지면서 중간간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결론으로 도달한 것 같은데요. 그 상황 자체와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피해자가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힘으로 부축해서 어디론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네. 끌고 온 것이라면 네. 이후에 벌어진 상황도 가해자가 온전히 가해자만의 완력과 물리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라는 대화가 있다거나 가해자가 속여서 네.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동했는지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데 가해자가 그 한거나 저항을 완력으로 그렇죠. 저항을 불능케 만들고 성폭행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신고할 거야라든지 반항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니까 뭐 밀거나 하는 형태로 네. 피해자가 떨어지게끔 하는 이런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 논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부축하는 행위만으로는 뭐 유추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CCTV에 찍힌 게 오전 1시 30분. 네. 그다음에 A 씨가 발견된 시각이 3시 49분이에요. 그러면 예. 2시간 20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이죠. 핵심이고 참 어렵죠. 네. 우선은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요. 네. 가해자는 살아있고 가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할 테고 네. 앞서도 이제 박수영 아나운서가 사건 전개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해자가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 상태겠죠. 자신의 의사와 달리 현장에 있는 것을 모르고 도주를 해버린 상태에서 경찰이 이제 회수를 함으로써 드러난 것인데 만약에 그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수사는 좀 더 어려워졌을 테고요. 그러면 이 가해자는 전혀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의사도 없었고 구조 요청의 의사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정의 의사도 없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발견해서 그 소유주를 파악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혹은 그 이후에도 경찰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와중에서야 이제 이 범행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지금 오승훈 변호사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이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진술로서가 아니라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 가해자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거짓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진술의 네. 거짓 부분을 발견해내고 탄핵하는 증거로서 탄핵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필수 요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검사가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했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감추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이 행동의 의도, 고의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예. 그럼 계속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입증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의라는 것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있는 의지, 의사, 의도죠. 이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네.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증거로 입증할 수 있죠. 아.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가지의 일단 확인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시신이죠. 피해자 특히 사망한 분께서는 말을 하실 수 없지만 시신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부터 시작을 해서 손톱 밑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어떠한 상처들이 있으신지 피해자께 고인께 네. 이런 부분들 법의학적인 어떤 부검과 조사를 거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낸다면 네. 뭐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포함을 해서요. 우선은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어떠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죠. 지금 계속 이제 단편적인 기사들이 나오곤 있지만 네. 휴대전화의 마지막 이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상황이 녹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다만 그 녹화 영상 중에 그 방향성이 피해자나 가해자 쪽이 아니어서 벽을 향하고 있고 그런데 음성은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면 일단 확보된 두 가지 물증이 우선 중요한 것은 많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노출되어 버리게 되면 기사로 보도되어 버리게 되면 피의자가 전달받게 되죠. 아. 그럼 자기가 이 확인되고 노출된 증거에 부합되게 또 이야기를 꾸며내서 진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사 기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악 확인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피의자가 몰라야 피의자가 마음껏 거짓말을 하게 그 기회를 부여해 주고 네. 그것이 거짓말임을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서 탄핵하고 입증할 때 그 고의는 판사 혹은 국민참여재판이라면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리 당신이 스스로가 피고인이 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어요. 살해 의사가 없었어요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증거에 입각해서 봤을 때 당신의 말은 거짓말이고 그 당시의 행동, 당신의 행동에는 상대방을 죽게 만들겠다는 혹은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네. 살해하겠다는 적극적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이탈했다라면 그러니까요. 그것은 살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런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고의가 없었다고 말을 하더라도 119가 도착했을 때 이 A씨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었고 네. 그렇다면 만약에 두고 가지 않았다면 예. 이 피해자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거를 그냥 갔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우리가 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선은 그것이 의학적 증거가 되죠. 네. 네. 추락 당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 피해자가.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나 일찍 가해자가 신고나 구호 조치를 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지를 있었는지 예, 전문가의 그 진술로 법정에서 이제 진술을 하시게 될 테고요. 예. 응급의학 의사나 이런 분들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의학적 수치 자료로 입증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네. 가해자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왜냐하면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진술할 것이고 지목을 할 것이고 자신이 검거될 것이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의 적극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건 미필적 고의가 포함되겠죠. 두 번째로 살릴 수 있었는데도 살리지 않았다. 이거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과거 우리가 이은혜 사건 때 그 말씀 드렸었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살인에 이르게 된 결과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적용이 가능한데 과연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할 때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는 지금부터의 수사 과정이 결정 지을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말씀하셨지만 동료 학생인 피해자 예. 이게 구하기는커녕 집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상대방이 건물에서 추락을 했다면 예. 예. 일단 두렵기도 하겠지만 신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구하거나. 당연하죠. 근데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을까요? 가해자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제일 그 가장 우선순위의 의심은 피해자의 사망을 바랬을 가능성이죠.
구하고 싶지 않았고 구해지지 않길 바랬고 범죄가 들키지 않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피해자가 살아나지 않길 바랬기 때문에 방치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좀 높지 않겠느냐. 네.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뭐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되고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도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럼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이 사안에 부합할지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증거로 입증을 해야죠. 네.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분명하게 밝혀내면 유죄가 밝혀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법의학적인 부검 결과 과연 어떠한 그 물리적인 공격 행위가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졌는지 그 부분이 그 가장 지금으로선 기대하는 경찰 수사의 네. 그런 결과이고요. 네. 그 이후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인근에서 소리를 듣거나 목격을 했거나 있다면? 하는 그런 인적인 증거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에 의한 증거가 혹시라도 확보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은 경찰 수사에 또 하나 기대고 있는 부분이죠.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교시에 여러분께 추리 퀴즈 내드렸었죠.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추리 퀴즈 국제수사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를 맞춰주는 문제였는데요. 이 기구, 유럽에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지문을 한 곳에 모으자고 제안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1923년에 국제형사경찰위원회 ICPC가 결성이 됐다가 1956년 이 이름으로 불리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기구는 강제 수사권이나 체포권 같은 건 없지만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 협력 등을 하기 때문에 해외로 도주해버린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했는데요. 이 기구 인터넷, 인터스텔라, 인터폴 중에 정답은 3번 인터폴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 전체 이름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크리미널, 범죄, 형사, 폴리스, 경찰, 오가니제이션, 기구 네. 이렇게 약자로 ICPO인데요. 네.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보를 보낼 때 짧게 보내는 그 약식 기호 전신 약호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인터폴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인터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국제 형사 경찰 기구입니다. 네, 인터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정확하게 정말 인터폴이 뭐야? 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지도 않고요. 일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인터폴이라는 제목의 성룡 출연의 영화도 있었고요. 근데 그건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박소영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셨듯이 인터폴은 체포권, 수사권, 강제집행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마치도 있는 것처럼 나오죠. 막 추적해서 범인 잡고 막 그래요. 왜 없느냐?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는 주권의 일부분이거든요. 각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지 외국이나 국제기구가 개입하거나 영향 미칠 수가 없어요. 네. 인터폴은 한 국가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든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규모를 보면 엄청나죠. 유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국제 기구입니다. 회원국이 190개국이 넘고요.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 인터폴에 대한 거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도움도 많이 주고 있다. 우리가 인터폴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우리가 퀴즈 정답 중에 적색수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적색수배 얘기할 때 인터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다시 한번 그 연관성을 설명해 주시면. 네. 인터폴의 수배라는 것은 사실은 정보 협조 요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그런 의혹이 있는 범죄자가 있을 때에 여러 그 경찰 여러 나라의 경찰 그러니까 네. 인터폴 가입국이죠. 가입국 경찰에 쫙 전체적인 통보가 가는 것이 수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자가 있으니 혹시 당신 나라에서 발견된다면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폴 수배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등급을 나눌 때 이제 가장 긴급하고 가장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응급한 수배가 적색 수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색 수배 요청하는 것은 대개 살인 등 강력범죄 혹은 조직폭력범죄, 또 5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이제 적색 수배의 대상이 되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 이름은 조희팔. 아. 예, 단군 일의 최대 사기범이라고 불렸던 5조 원에서 8조 원대의 그 사치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죠. 네. 또는 세월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네. 유섬나 씨였죠. 이 네. 사람에 대해서도 적색 수배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또 최근에 그 동남아 마약 들여오는 맞아요. 위쪽 거물들을 또 인터넷 맞아요. 공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검거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공조가 좀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시프로시티 상호 호혜성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정보 협조를 받고 싶으면 공조를 잘해줘야죠. 아, 그런데 우리가 공조해줄 게 별로 없으면 왜 남의 나라 좋은 것만 해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협조를 잘해주는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 협조를 받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잘해주고요.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협조를 잘 해주네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 각 국가의 경찰이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보호에 열심인 나라들이 협조를 잘하죠. 그래야 우리도 상호적으로. 협조를 잘 받을 테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인터폴 총재로 또 우리 한국인 경찰이 맡은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종량 총재가 2018년에 선출됐었고 임기를 마쳤죠. 정답자들 이제 소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네, 박수영 미니를 아나운서. 통해서 설보경님이요. 인터폴이요. 정말 여러 나라에서 협조해줘서 보이스피싱범들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라고 말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네. 오승훈 아나운서. 인터폴 5207님인데 전 만화책에서 봤어요. 전 영화에서 봤어요. 전 영화에서 저도 영화에서 네, 많이 봤어요. 0648님 퇴근하면서 운전 중에 뉴스 하이킥 자주 듣습니다. 주차하고 정답 보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5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MBC가 자랑하는 두 분의 아나운서 오승훈, 박소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